자, 안녕하세요. 구원공법 단권화 노트가 2월경에 출간됐고, 이제 6월에 구원공법 기출 900지문이 출간됐어요. 이것을 짝을 이뤄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단 하루의 일을 의미 있게 조직하는 일에 비하면 인생에서 다른 모든 일은 어린애 장난입니다. 괴테가 하신 말씀인데 참 곱씹을수록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창한 꿈을 얘기하고 거창한 목표를 얘기하곤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하루하루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꿈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가 되고 싶다면 오늘 하루 그 뭔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에 부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에 이것을 대입해 보면은 내가 3, 4개월 후에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말 원한다면 오늘 그 합격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을 조직하고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왕 하루의 시간을 잘 조직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가장 지혜롭게 합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그 방법이 바로 기출지문으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 기출이라는 것은 이 분야에 공인된 전문가가 아주 장시간 고민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시험 문제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그간 있어 왔던 시험들을 다 분석해 가지고 그것과 때로는 중복되는 것, 때로는 중복되지 않는 것들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매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 지문은 이미 검증이 된 엄선한 그리고 아주 좋은 문제들인 거예요. 다만 그 기출 지문에는 매해 변별력을 위해서 한 4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는 공법의 경우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에서 내는 거죠.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내거나 굉장히 어렵게 내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렵게 나오는 것은 이해할 만한데 조항의 아주 일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낸다 그러면은 그거는 교수님들도 못 맞추고요. 그것은 그냥 아예 틀리기 위해서 내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또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이 기출 지문을 10개년 거를 분석해서 수록을 하였고요. 내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원공법의 페이지 수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차를 다 표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문만 보고 또 답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단권화 노트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또 다른 문장들과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는 그 단권화 노트를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5페이지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이 단권화 노트 순서에 따라서 체계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집단 취락지구란 개발 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자, 맞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내용에 구현되고 있는지 23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여 필요한 지구죠. 그래서 용도지구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암기하고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험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부에 아직 나오지 않은 이 내용 내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물론 나온 것도 반복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단권화 노트에는 이 숫자가 표기되어 있죠. 이것이 단권화 노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15개년에 걸쳐서 나온 기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 이상 숫자가 나타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 숫자를 유심히 보면은 더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출 900 지문은 10개년 거를 한 것이고 정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15개년 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숫자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농지법 부분에 제가 요약 강의는 생략을 했었는데 농지법 부분을 실제로 이제 훑어보면서 어떻게 이 두 교재를 활용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법부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법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권을 단권화 노트 그리고 900지문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함께 그 900지문을 구매하시게 되면 증정드리는 셀로판 책갈피가 있어요. 그 셀로판 책갈피로 이렇게 가리면은 이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자세히 보면 보이겠지만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매직 소실펜으로 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매직 소실펜은 20분, 30분 후에면 실제로 싹 사라지니까요. 반복해서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지저분해지지 않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이제 180페이지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180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문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되는 겁니다. 과수원이어도 농지고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여도 농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농지법령상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가로에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네, 맞는 질문입니다. 180페이지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에 가로에 뭐 초지법 이게 나왔잖아요. 초지는 초지일관 초지일 뿐입니다. 초지는 농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외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쓸데없는 지문인 거죠. 이런 것에 이제 헷갈려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농지법령상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180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묘목이란 게 나와요. 이거를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농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식재한 것은 농지에 해당되나 조경 목적으로 이것들을 식재한 것은 농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여기 해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법령상 공간정보 구축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답인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목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유지, 양배수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농지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확인하면서 문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8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인삼의 재배지 이런 거 약초, 지목이 전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뭐 기간 같은 거 넣어놨는데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작지 또는 재배지는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하는 거죠. 이 전답 과수원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0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농업인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농업인의 정의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은 농업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3,000제곱미터가 이미 1,000제곱미터를 넘었기 때문에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90일 이상이어야 되는데 80일이니까 이것만 봐서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은 농업인에 해당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되는 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27회, 28회 연속해서 나왔죠. 요즘에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것들이 요에 관련된 게 27회, 28회 연속해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안 나오다가 뭐 7, 8년쯤 됐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꿀벌을 10군 사육하는 자, 가금을 500수를 사육하는 자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답은 1번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18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꿀벌 식군을 사육하는 자 맞죠? 이미 맞고요. 가금은 1,000마리 이상이어야 되고요. 1년 중 100일이 아니라 120일을 축산업에 종사해야 되고요.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이 아닙니다. 120만 원. 여기서는 120일, 12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120일, 120만 원. 그 다음에 농지에 3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아닙니다. 농지에 33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330제곱미터여야 약 100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단위를 맞춘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는 일십 100천이 아니라 20, 100천 10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순서대로 대, 중, 소, 가금, 꿀벌 대, 중, 소, 가금, 꿀벌 20, 100, 1000, 10꿀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고 그랬죠? 소가축 80두 이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100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년 중 120일 이상만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150일이니까 둘 중에 요게에 해당됨으로써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도 위탁 경영에 해당한다. 이 총칙에 보면 간단한 이제 용어 정의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위탁 경영에 해당되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죠.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령상 주말 체험 명령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 체험 명령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올 건데요. 주말 체험 명령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어도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에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소유편에 넘어가서요. 농지법령상 주말체험 명령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자, 이 내용까지는 아까 여기 주말체험 명령에 속하는 내용이네요. 여기 보면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서 총 1,000제곱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세대원 전부입니다. 세대원 전부. 자,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원칙인데 농지법령상 주말 체험 명령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의 예외에 해당한다. 자, 여기 보면은 농지의 소유 제한에서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주말 체험 명령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 농지 경영자 소유의 예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런 게 이제 함정인데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여야 되는데 내의 농지였습니다. 그래서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는 내의 농지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체험 명령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를 소유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주말체험 명령을 하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이렇게 소유해서 농부들과 부딪히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지역의 농지를 소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 체험 명령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83페이지 보면은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모두 다 발급받아야 돼요. 농업인도 농업법인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주말 체험 명령을 하려고 하는 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돼요. 발급받아야 된다가 맞습니다. 또 농지 법령상 주말 체험 명령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농지 취득을 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약간 지문이 달리해서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사를 취득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이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미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을 다 받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고, 그런데 그 법인끼리 합병을 한다. 다시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농지에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미 공유농지가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것을 분할한다고 해서 새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내 자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이미 시효 완성 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등등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2번은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이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발급 대상에서 예외되잖아요.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농지 전용 신고와 농지 전용 협의는 어떻게 다르냐? 농지 전용 신고는 소규모 농지에 대한 간단한 절차를 말해요. 그런데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협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복잡한 절차예요. 그래서 이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이미 어떤 개인 차원의 그런 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지증이 불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지증이 불필요하지만,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좀 까다로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위탁 경영에 대한 내용은 183페이지에 밑에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비는 부분은 10년간의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농지증 발급 기간은 7일인데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7일까지 걸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반 잘라서 3.5일인데 반올림해서 4일.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7 곱하기 2에서 14일. 이거 15일 아닙니다. 14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 1년간 국내 여행은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인 경우입니다.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은 아니고요. 이 청산 중인 경우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농작업 중에 부상으로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월 이상의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구치소의 수용 중에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여기 보면은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중에 수용 중인 경우,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고요. 2개월간 국외 여행인 경우, 3개월이라고 그랬죠? 국내 여행은 아예 해당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 속기, 재배 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 직접 종사하는 경우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죠. 여기 보면은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일부이지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경영을 하고 내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자기 노동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됐냐면은 벼, 과수 및 그 이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우를 자기 노동력이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자기의 농업 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를 자기 노동력이라고 해요. 자, 이게 왜 현실적으로 또 중요한 거냐면은 농업인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시골에 땅을 사서 집가 상승을 노리고 땅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치인들도 있고. 그때 이제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위탁 경영을 시키는데 그냥 전부 다 맡겨서 위탁 경영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자기 노동력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게 되는데 1년 중 30일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30일 이상이 나왔냐? 아니 정말 내 땅이고 내가 농업인이라 생각하고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주말에 하루 정도라도 내려가서 농작물을 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1년에 52일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주 못 내려간다 하더라도 30번은 내려가라 이거죠. 그래서 1년 중 30일 이상은 직접 종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4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4주간은 1주가 7일이니까 7, 4, 28일이에요. 자, 30일 이상이어야 되는데 28일이니까 틀린 거죠. 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소유 농지에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국내 여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위탁 경영 사유가 아닙니다. 해외 여행이어야 됩니다. 3개월 이상이요. 그 다음에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의 추임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선거에 따른 공직 추임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일부를 위탁해야 됩니다.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사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오케이.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오케이. 선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취임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오케이.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오케이. 교통사고로 2개월간 아니죠.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농지처분 의무 기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아닙니다. 1년 이내죠.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네, 맞죠? 이 부분인데요. 전에 이 공법 완성 단권화 교재를 구매하셨던 분은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에는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했습니다.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 개량, 질병 등 다음의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 있게 읽어야 되는데요. 다음의 사유 없이,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아닌 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면은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유라면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의무 면제 사항이 되겠죠. 어떤 경우냐?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질병 또는 취약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등이 있어요.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자, 이제 헷갈리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882번.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자, 여기 보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령상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 징집으로 인한 사유는 농지 처분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거 살펴봤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는 소유 농지를 전부 아닙니다. 초과하는 면적만,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는 초과하는 면적만 처분해야 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No.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고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군수는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은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해야 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인 거, 그래서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의 이용 186페이지에 넘어가서 농지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령상 유유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소유농지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아니죠. 대리경작자의 지정 부분을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유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 둘 다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유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문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농지법령상 유유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유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아니죠.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농지법령상 유유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 등을 위해서 필요한 동안 휴경하려면 휴경을 해야죠. 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경작을 하게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런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또 농지 전용화가 농지 전용 협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등 이런 것들은 지정 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를 지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보면은 말이 되죠. 경작을 게을리하는데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라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리경작자 지정을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령상 유유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보면은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면 3년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유유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물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내야 된다. 그런데 2월 이내에 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암기하세요. 뭐 20이나 10이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11조 낸다. 네. 그 주인에게 11조 낸다. 그래서 100분의 10을 낸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그렇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내용은 이렇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은 몇 세 이상의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몇 년을 넘은 농지, 몇 월 이상 국외여행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국외여행은 항상 3개월이라고 그랬죠. 이건 해결됐고요.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이에요. 여기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 이런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이런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또 반복해서 나왔어요.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토지에 관련된 것들은 그 농부들이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때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를 때문에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간 특징적인 거죠.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3년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10년으로 해야 된다. 예외 중에 이모작을 위한 대체는 8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요. 단기간 내에 끝나는 거니까 8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취약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임대차 기간의 예외상에 보면은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부상으로 이 부상은 3개월이고요. 이런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어요. 원래는 3년으로 해야 되는데 3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3년 이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3년 미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했다. 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농지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수령한 때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보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188페이지에 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지정 대상 지역을 보면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농자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인 경우 이게 더 중요하죠.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해요. 즉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광역시나 특별시 외에 이런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시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죠.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품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참 헷갈리는데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의 전용 부분에 이 농지 전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농지를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한자를 잘 보시면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만 농지에 해당하는 개량시설의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이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농지에 해당하는 개량시설의 부지이고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원래 이 과수원인 토지면은 이제 농지인데요. 이거를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품림 부지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개량시설의 부지로 볼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그것까지 사실 잘 판단하기는 공인중개사 수험생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죠. 어쨌거나 이 방품림을 조성하는 것은 농지의 개량시설로 간주되어요. 그래서 농지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방품림 조성은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작물을 보호하는 조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어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농지가 아닌데 그거를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사용했다가 원래대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원래 그 개간한 농지가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농지 전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해야 한다. 자, 이것도 어려운 내용인데요. 농지 전용 신고가 아니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모든 공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허가를 받은 것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한 거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다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틀린 거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농지를 농업인의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농지 전용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농지를 이렇게 주택을 뭐 농업인이 쓴다거나 좀 뭐 확장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빈번하고 큰 일이 아닌데 이거를 뭐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즉 보시면은 이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경우가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용 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뭐 이런 거, 마을 주민의 편의생활 관련 연구시설, 어업용 시설, 이런 것들은 농지 전용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런 소규모인 경우는 신고를 하고, 이 농지 전용 협의라는 것은 규모가 큰 겁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농지 전용 협의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허가를 내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농림축산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농림축산부 장관이 이제 허가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와 농지 전용 협의, 허가와는 완전 규모가 다르다.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허가권자 그리고 신고권자가 천양지차가 난다. 네, 그거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 과수원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 가능하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전답 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자, 농지법령상 주말 체험 명령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한 후에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 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로 전용하려면 농지 전용 신고를 해야 해요. 요 앞에 부분에 말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장식으로 있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농업진흥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오죠? 네.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농지법을 쭉 훑어봤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농지 전용 부담금은 나오긴 나왔지만 여기까지 보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타용도 일시 허가도 이런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등등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지문에 나온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알고 체크하고 지문 외의 내용들 약간만 추가하시면은 농지법에서 나오는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겁니다. 두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한 문제는 어렵게 나와서 사실 맞추기가 힘들고요. 한 문제는 무난하게 맞출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농지법을 포기해서 두 문제 버리는 것은 안 될 말이고요. 기초적인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한 문제는 확실하게 맞추고 잘하면 두 문제까지도 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출 지문집과 그 다음에 단권화 노트를 통해서 두 개를 서로 상호 참조하면서 리액션을 해가면서 학습을 하시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작업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혼자 들여다보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내 부족한 걸 체크하고 이 지문을 여러 번 반복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확실하게 소화가 된 것들은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지워버리시고 중요한 것들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볼 때마다 틀리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